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나누는데 이 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먼저 좀 정리하면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있을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비 됐어. 화면 보여. 그런 것들을 우리 신현자 권사님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을 때 우리 비판적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음 세대에게 삶의 게으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책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삶의 게으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또 마냥 행운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운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행운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 어차피 못하는 거 그냥 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스스로 위로나 해야지라는 식의 어떤 자유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식의 원망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목표는 어떤 거냐면요.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심어주는 거죠. 삶이 조금 더 새로운 관점과 그 시각을 좀 열어서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회에 나가서 살할 때 어떤 뭐 하나를 하더라도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또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대와 이곳에 살며 기동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묵상할 줄 아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진짜 세 번째는 참 어렵죠. 세 번째는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평등의 시대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의 시대가 아주 커져버렸다. 이제 그 간극이 아주 넓어졌다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는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티느냐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버티자. 그래서 뭐 속어입니다만 존버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버티자, 뭘 하지 말고 버티자. 그래서 요즘에 그 소비하는 명품이나 뭐 이런 고가의 물건을 소비하는 계층을 보면 20대, 30대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요. 어차피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는데 이왕 사는 거 그냥 이렇게라도 해보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삶들은 이런 삶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온 삶들은요. 이런 삶이에요. 이 책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이러면서 막 이분이 이제 대우에서 일하신 분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서 중요한 기술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막노동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또 끝없는 도전과 용기. 막 우리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끝없는 도전과 용기. 그죠? 그리고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죠. 그죠? 공부만 했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면서 또 우리는 또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대 간의 갈등과 또 먼 이런 간극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야 할 사회에서의 이런 커져버린 불평등의 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제가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17에 18페이지 요 책이에요. 17에 18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 페이지를 써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마치 책을 다 읽은 것과 같은 그런 마술을. 그래서 17에서 18페이지 이제 보시면 리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공간에 3명의 사람이 있고 그중에 가위바위보 같은 임의의 방식으로 리더를 선발해요. 그리고 4개의 쿠키를 놓은 쟁반을 그 공간에 가져다가 나눠 먹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사람과 4명의 쿠키가 한 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먹고 하나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리더가 그 쿠키를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 3명의 사람이. 네가 리더니까 한 명의 쿠키를 가져가라. 그런데 그 리더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위바위보와 같은 임의의 방식으로 선발된 특별하게 어떤 리더십이 특출하거나 뭐 소위 뭐 영어 성적이 좋거나 뭐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발을 한 리더인데도 그래도 네가 리더니까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마이클 루이스라는 저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머니볼, 뭐 라이어스 포커 이런 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엘리트 리더의 자리에 설 텐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 모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분의 쿠키를 즐겨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분의 쿠키가 여러분 앞에 놓일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그런 쿠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도 인정한다면, 최소한 그런 채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도 더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학교에 그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똑똑한 친구들 앞에서 이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도전을 하지요. 기회와 능력의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능은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어진 환경이 대체로 결정하죠. 그런데 경제학자인 앨런 크루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와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관성의 크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소득하고 부모가 가진 키가 자녀에게 물려질 그런 유전의 연관성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노력만으로 물질적 성공이 보장된다고 해도 행운이라는 요소는 여전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재능과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엄청난 행운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영어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영어 성적을 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미 큰 행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뭐 시험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악바리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부를 이 책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상의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 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 공장 하나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통해서 시장으로 상품을 운반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르친 직원들을 고용하겠죠. 또한 공장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있어서 안전할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연설을 합니다. 부에 대한 심리적 만족이 가지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부유한 미국인들은
점점 더 커다란 저택을 짓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최근 국가소득의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간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사람들이 더 큰 집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 때, 그죠? 집의 면적이 어떤 특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전반적인 주택 면적의 증가는 그저 적당함을 정의하는 중거틀을 변화시킬 뿐인 거죠. 특정 수준이라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심리적 만족이 가진 한계가 뭐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느 계층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그런 보편적인 심리적인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인식 한계와 그에 따른 엘리트의 지위라는 대목인데요. 이 제목들은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오늘날 전업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수백 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예체능 쪽에서. 인류 연주자들은 이 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아울러 이들이 인류 연주자와 이들의 버금가는 연주자들의 수입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누가 연주하는지 모르고 들으면 명확한 차이를 분간해낼 청중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의 유명한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막 예민하게 그쪽에 발달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악단의 소리인지 김직인이 지휘하는 악단의 소리인지 우리는 이게 그 명확한 차이를 분간해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육상의 세계 신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기록, 신기록을 세운 기록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시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짜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게 있어요. 순풍이 다 불었다는 거예요. 신기록을 세울 때에 그 상황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선수들이 달리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순풍을 타고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우사인 볼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이제 밑에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기록들을 세울 때에 보면 이 순풍을 타고 이제 신기록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참 아주 도전이 되는 삶이죠. 폴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로 돋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기꺼이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이 습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평균보다 높은 운전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정도면 운전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 밑에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리를 하나 잃은 소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 다리가 셋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다리 개수는 2개를 못 미치는 거죠. 평균을 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3은 없으니까. 그래서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많은 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2개 가지고 손을 2개 가지고 눈을 2개 가지고 산다는 건 참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함정이 또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역풍이죠. 여러분들 역풍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라요. 어디를 갈 때 나에게 마주하는 그림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데 순풍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글에 검색이 안 돼요. 이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다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대부분 순풍은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극복 대상인 장애물을 먼저 바라보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쉽사리 찾아내죠. 반면 우리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시련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나는 안 좋은 거는 내가 희생당했어. 또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나는 그럴 만하지.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행운을 보면 만약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좋은 것이라는 내 생각에 동의한다면 개인의 행운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행운은 바로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 있고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물질적으로 성공이란 그림의 떡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일반적으로 전에 이제 생각은 뭐 선진국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큰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의 섬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2년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2년 동안 거기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 국민들이 사는 걸 제가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정말 참 이게 너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공장 앞에 줄을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 공장은 다 외국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공장의 줄이 정말 뭐 많게는 300명, 적게는 뭐 50명까지 매일 줄이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잘리거나 그만둬요. 힘들어서. 그러면 그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뛰쳐 들어가요. 일자리가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제가 있던 기숙사에 앞에는 철물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철물점에는 하루 종일 그 철물점에 서서 그 철물점 주차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이거든요. 200원이면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빵이 하나가 보통 한 50원 정도 좀 안 해요. 빵 하나가. 그러면 이제 빵 4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하루 종일 그 주차 관리하면서 사람 거기에 서가지고 앉아서. 그거를 서로 하기 위해서 막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참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참 엄청나게 행운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하나하나 만나보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 자체도 하기 힘든 거죠. 여기 영어 써 있는데요. 이 지출폭포라는 영어입니다. 우리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이제. 녹차에서 온 유산균, 락토 프리미엄 생 유산균, 하루 수면을 위한 또 감태 추출물, 루테인 지아잔틴, 크릴 오일, 그죠? 콜라겐, 밀크시슬.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다 하나씩 이렇게 구매하고 드시는 것도 있나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타민만 먹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죠? 비타민만 충분하게 종합 비타민만 먹고 또 그전 세대들은 비타민도 못 먹으셨겠죠? 우리는 그래도 비타민은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유산균이다, 밀크시슬이다, 뭐 감태, 루테인 5만 개 다 나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산균도 그냥 유산균이 아니잖아요. 이제 풀이 붙고 프로 뭐 얘기도 하고 이제는 또 뭐죠? 뭐 또 새로운 용어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유산균들도 계속해서 발달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친구들이나 이웃이 더 많이 소비할 때 우리도 덩달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는 새롭거나 굉장한 발견이 아닙니다. 우리도 태초부터 인지해온 힘이죠.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이웃집 존슨에 따라하기, 우리나라 말로 철순에 따라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프레이밍 효과는 불평등의 증가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실질 소득이 수준이 1980년과 견줘서 살짝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요즘 새로 짓는 주택들은 무려 50%나 더 커졌어요. 실질 소득 수준하고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례하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막 격차가 완전히 더 커진다는 거죠. 중산층 가정에서
가정에서 소득에 비해 집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내가 직출폭포라고 부르는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런 약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예를 든 건데 어때요, 여러분? 소비가 더 늘어났죠. 하다못해 요즘은 이런 휴대폰들도 집에 들고 올 때 그냥 들고 오지 않아요. 집에 뭐 소독기도 갖다 놓고 칫솔 살균기도 갖다 놓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선교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전에 세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칫솔 뭐 살균기 뭐 휴대폰 살균기 이런 거 없이도 특별한 병 안 걸리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많은 고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까지 소비하게 만드는 패턴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준거 틀이 중요하다. 이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내가 중심점을 깃발을 꼽고 어디에 이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두는 거에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의 소비 패턴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에 달려 있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소비 패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비 패턴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기준을 잘 잡자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소비 규범을 못 따라가는 고통은 마음의 상처의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저 친구는 쉽게 말해서 루테인을 매일매일 먹는데 쟤는 유산균을 먹어서 몸이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됐는데 그걸 안 해도 충분히 뭐 김치 먹고 상추 먹고 잘 살았는데 유산균을 먹고 애가 혈색이 달라졌어. 루테인 먹고 안경을 좀 들 쓰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충분한 지식과 이성을 갖췄어도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우려는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소비를 낳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예로 학원이 그래요. 학원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다양한 학원들이 생깁니다. 저도 입시계에서 오랫동안 있어왔고 우리 이제 가까운 화정에도 이제 입시 학원에 이제 원장으로까지 있었었는데 이렇게 학원들이 생기는 양태들을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 흐름들을 보면 되게 이제 디테일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이제 동네 보호습 학원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요즘 학원들을 보면 어때요? 뭐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는 가르친다.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수시 입학을 하기 위한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준다. 뭐 글을 읽혀서 이 친구가 스스로 자아 성찰이 가능한 걸 만들어 뭐 이런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의 틀을 우리가 가르쳐준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갈래 학원들이 나오는 거죠. 논술 학원, 뭐 입시 학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커져버린 불평등의 시대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세상은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은 참 힘든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매체에서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 나는 얘기가 이제는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게 이제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매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성공했어요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가 돼버린 거 물론 있겠죠.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개인이 지휘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가자.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가. 그러면 성공한다. 라는 식의 이런 지휘형 리더를 우리 세대들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다 유기적인 거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제가 또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회사에서 살았죠? 대리가 과장한테 보고를 하면 과장이 차장한테 보고를 하고 차장이 부장한테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부장이 이제 그 전무나 이사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장, 차장, 과장은 특별한 큰 자료를 그렇게 서치하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바로 전무에게 어유 박 부장, 김 부장 거기는 오늘 성과가 좋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대리가 막 밤새워가지고 막 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 그 회사의 시스템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리가 뭘 했고 과장이 뭘 했고 차장이 뭘 했고 부장이 뭘 했고 이런 걸 다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예로 쿠팡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쿠팡 시스템을 한번 그래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씩 이런 PDA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녀요. 직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들고 다녀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자기가 맡겨진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창고, 물류센터에 있는 총 관리자는요. 컴퓨터 하나를 앞에 놓고 이 PDA가 움직이는 동선과 이 PDA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계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얘가 일을 하나 안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접속해서 보겠죠. 그런 관리 하나하나를.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지휘형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같이 엮여서 문화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그 회사의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회사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이건 제 예고 이제 그런 도전을 이제 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엘리트 팀을 구성하자. 뭐냐면 뛰어난 재능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팀원으로서 지녀야 하는 긍정적 특성이다. 이는 엘리트 팀의 구성원 대부분이 보유한 특성이기도 한다. 열심히 일하고 아주 좋은 재능이 있는 건 그쵸 우리랑 같은 세대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팀워크란 어떤 거냐면 자신의 동료를 신뢰하는 능력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동료가 자기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믿는 능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 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친구와 B 친구가 있는데 A가 B를 바라볼 때 엘리트 팀이 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B가 A가 볼 때 쟤는 내가 없어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일을 할 거야. 쟤는 그런 인성을 가졌어. 쟤는 만나보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내가 공유해보니까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B를 볼 때. 그리고 B는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이런 팀을 이제 엘리트 팀이라고 이 책은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엘리트 팀의 구성원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인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을 잘 기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이제 이 책이 정리가 됩니다.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마주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위로의 편지를 우리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어른으로서 또 성숙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이런 세대를 이런 시대를 또 이런 사회를 마주할 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어땠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런 세상에 살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든 아니면 뭐 감성적으로 시를 쓰셔도 좋고요. 뭔가 그런 글을 A4 용지 한 반 페이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요거는 다음 주 다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글만 제가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 선물 꾸러미를 좀 만들어서 그 편지 이제 편지 집이죠. 그 편지 집 책을 소책자를 좀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배달을 해줄 거예요. 집 문 앞에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아 내가 살 세상에 대해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아,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한번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다가가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쓰면 이제 너무 용량이 많아지면 애들이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A4 반 페이지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적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카톡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이름을 빼고 이제 친구들에게 적어서 이렇게 적어. 이름 쓰면 또 친구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 빼고 이렇게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맺는데요. 이 책을 우리가 산 교재의 선 과제로 제가 택한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 뭐 이 부분에 있어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팀으로서 일하는 동료가 정말 이 회사에 헌신적이고 또 나에게도 이익을 끼칠 만큼의 좋은 인성을 가진 또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를 가서 아 우리 지훈 형제 있으니까 우리 지훈은 A라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아 그 지훈은 인성도 좋고 성실하게 시키지도 않은 야근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네모까지 열심히 해주더라. 아 진짜 애는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의 인문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이 책을 다루면서 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정말 저런 식으로 흘러가고 사회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흡수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정말 당장 필요한 국어 80점 맞고 영어 70점 맞고 수학 100점 맞고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체에서 여기다가는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매체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돈줄 내야지 막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혼줄 낸다는 것보다 돈줄 낸다는 말도 써요. 뭐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할머니가 모시고 사는 아이들이었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이들이었나? 그 아이들에게 무료 치킨을 몇 번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미담이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아 정말 너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계속 그렇게 좋은 일을 해.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면 되게 참여하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정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문화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치킨집이 조그만한 치킨집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대전에서 막 서울에 있는 치킨을 주문해서 사장님 드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보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그렇게 모은 돈을 치킨집 사장님이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많은 그런 면에서 감동에 메말라 있고, 아 정말 나는 바빠서 나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지만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준다고? 아 그러면 내가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저 사람을 도와서 나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런 그런 사례들을 나도 만들고 싶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신앙이라는 것과 이 문학,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접근해서 사회에 나갈 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좋은지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책을 나누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이제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지금? 네. 아 예. 예, 적용을 하면서요. 통계적 접근이 보편화됐어요. 이 책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주장만 하고 설득하는 게 다가 아니라 통계적 접근을 하는 게 요즘 친구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착하게 사람들의 10명을 놓고 보았더니 그중에 7명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더라. 뭐 약간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걸 이 친구들은 요즘 친구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성, 또 정당성, 그죠? 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말씀에서도 나온다 얘들아.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거 뭐 동아줄 사가서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농부와 흥부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과 정당성이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며 그 속성이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놓치고 있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통계적 관점, 합리성과 정당성의 전제는 뭐냐면요.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행운이다, 뭐 여러분이 국가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뭐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서 뭐 이런 걸 그럼 나는 아닌데요, 뭐 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쟤도 선진국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통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집하는 게 일단 전제잖아요. 열심히 자료들을 모으고 열심히 자료들을 수답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동서공급을 막론하고 또 감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친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특별히 일산, 경기도에서 산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얼마나 경우의 수와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나가서 단순히 그냥 일하는 기계만 될 뿐 어떤 일에 중역이 되거나 중요한 요직을 맡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는 어려운 사회가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죠.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단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이 책에서는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한 우월한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유산을 받들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인데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크게 우월한 거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정말 참으로 큰 은혜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빨리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요거를 아니죠. 요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읽으면 더 현실감 더 적용이 쉽겠다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이제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요거를 이제 우리는 다 읽은 거예요. 책 한 거 읽기 쉽죠, 여러분? 컨셉이 책 읽어주는 남자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공유 중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제 얼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이제 다 본 거예요. 280 장장 28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이제 우리는 끝이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요 책이에요. 요 책 이제 우리 김신영 전사의 책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너무 읽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읽었죠? 요거를 이제 볼 거예요. 요거를 볼 건데 이제 이게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는 1에서 4장을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5에서 8장을 보고 이제 교사 대학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학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또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 문학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공감과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도 마침 우리 교회에 또 시인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형중 형제 아버님. 그죠? 그분 시 읽으니까 저도 되게 감동이 많이 되고 이분 진짜 시가 멋있다라는 생각 들던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학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를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놓게 하신 것, 교회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교회로 세상에서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배운 성경과 그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세상에 풀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심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저희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뜻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이제는 저희와 같은 실수와 또 저희와 같은 삶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더 나은 삶들을 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사대학을 열어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 가운데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귀함을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교사로서 친히 헌신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세워지신 교사분들에게 각자의 삶에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감사를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가운데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네.